오늘은 그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태종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는데 창업과 수성은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양쪽으로 나뉘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사람과 수성이 어렵다는 사람과 격렬한 토론을 했다고 그러죠. 결국 결론이 나질 않자 당태종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를 창업도 어렵고 수성도 어렵다. 우리는 이미 창업을 했으니까 수성을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잘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에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수성도 어려운 거 아니냐. 따라서 역사상 수성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손권이라는 사람을 오늘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삼국지에 보면 좀 빵빵한 가문 아닙니까? 아버지 그 손견이 장사태수에다가 오정우를 했고 또 형 손책은 상당히 용맹과 지략이 있었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원소나 조조에도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황조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손책의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용맹은 있지만 뭐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원술한테 잠시 의탁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위를 정벌을 좀 해보고 싶어도 군사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사람이 생각도 못해서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냥 간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동탁하고 전쟁하고 다닐 때 한국에서 주운 그 옥새를 가지고 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거 좀 맡아놓고 저한테 군사 좀 빌려주십시오. 그 원술이 옥새를 보면서 좀 탐이 나고 그러니까 군사를 손책한테 빌려줍니다. 손책이 군사를 가지고 강동의 한 4군을 점령을 하는데 유효라든지 왕랑이라든지 엄백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제압을 해가지고 이걸 차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원한을 산 사람으로부터 그 화살을 맞아서 그 화살독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26살이라고 합니다. 손권이 몇 살이었느냐면은 19살이었다고 그러죠. 19살에 손권이 무엇을 했느냐. 강동에 2개 군을 이렇게 제압을 하고 특히 그 아버지하고 전쟁에서 뭐 했던 그 황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황조를 죽이게 되는 아버지 원수를 갚는 이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월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복속을 키워가지고 상당히 그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럼 이때 조조는 어떠했는가? 조조는 잘 아시다시피 천하의 5분의 3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무찌르고 또 남정하면서 이 형주를 별 힘 안 들이고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유비하고 손권밖에 없단 말이죠. 손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그때 그 조조의 그 군세는 어떠했는가? 조조는 그 형주를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수군, 보군 합해가지고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손권의 그 군세는 어떠했냐면 대략 한 10만이 좀 못 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손권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문관들은 대부분 항복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무관들은 싸우자 이렇게 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권이 집에 와서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오시 부인이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가? 그래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오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형 그 손책이 죽기 전에 아내 일은 장소한테 물어보고 바깥의 일은 주요한테 물어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가? 그 손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유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유가 한마디로 항복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문관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조 밑에서 벼슬 한 자리 얻어가지고 지내면 일생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사실 주군은 좀 다릅니다. 유종이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고 또 원소 아들들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태소 하나 자리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손권이 깨달았어요. 이거는 절대 항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무를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칼을 뽑아들고 탁자를 내리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내 앞에서 항복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을 벨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벽대전이 시작이 됐고 유비하고 연합을 해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의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우리보다 가령 10배 정도 강한 나라가 우리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와서 항복을 해라. 그럼 항복을 할 것이냐? 10배 정도 강한 나라가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 항복을 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놓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쉬운 일이냐. 이것은 아마 손권이 그 당시에 일생일대의 그런 그 엄청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력, 그런 판단력이 대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일생 동안에 그 수성을 비교적 잘했던 그런 과정에는 혼자만의 힘이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주변에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은 장소, 공, 뭐 여범, 또 주연, 제갈근, 장괴, 감택 이런 문관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장수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수, 주유, 정보, 황계, 한당, 장흠, 주태, 서성, 정봉, 반장, 동습, 진무, 감령, 능조, 능통, 여몽, 태사자, 지략가인 육손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훌륭한 군주 옆에는 훌륭한 신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능한 군주 옆에 유능한 신하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유능한 사람 옆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손권의 수성의 리더십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다. 오늘날도 보면은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당대에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부형으로부터 기업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기업을 잘 이끌어서 2세 기업가들이 오히려 더 기업을 번창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손권의 리더십을 한번 참고를 하고 우리가 배워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